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장관도 하셨고 또 국정의 중요한 책임자 역할도 하셨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큰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비전도 들어보고 요즘 또 이제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좋은 훌륭한 재단을 사단법인도 만들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열 것인지 그러려면 이제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되겠죠. 통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여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런 훌륭한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한 3-40분 강의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과거에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중대 회담도 했던 분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물어보시고 이 한반도가 갈 길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질문을 왕성하게 해주시면 훌륭한 식견을 더 리얼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특별하네요. 통일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신 40명의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안문석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통일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네요. 안문석 교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지난주에는 아마 아주대학의 김홍규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중국문제 전문가신데 굉장히 유익한 강좌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태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제가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 학생들 경우에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즐겁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부정적인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쪽, 서쪽, 남쪽은 갈 수 있는데 북쪽은 절대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하루에 이 북쪽은 못 가고 동서남쪽으로만 돌아다녀라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70년 넘도록 한쪽을 막아놓은 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왕래,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분단됐던 동서독이라든지 또 지금도 분단되어 있는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실현했던 일들이거든요. 왜 중국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왕래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닫고 이거 흥한 민족은 없었다는 거죠. 밖으로 진취적으로 펼쳐나갈 때 미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한쪽이 막혀 있는 거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5,000년을 또 구체적으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되고 그 이후에 1,30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지난 70년, 75년 동안 갈라져 살아왔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고 부딪혔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여기 보시면 1948년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서 남북 협상을 벌이고자 38선을 넘던 백범 김부선 사장님 사진인데요. 그때 남북 협상을 실패했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48년 8월 15일 그리고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설립했고 이제 따로따로 살기 시작해서 72년이 됐습니다. 75년이죠. 해방 후에. 조금 전에 그 대륙으로 가는 길 지도를 잠깐 봤는데 보게 되면 서울 그리고 이제 전주도 있고 목포, 부산이 있는데 우리는 딱 휴전선에서 막혀서 더 이상 도로 못 가잖아요. 이 그 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백범 선생 이후에 이제 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25년 세월 동안 사실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서 냉전, 열전은 아니지만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대결하는 세월을 살아오다가 1990년 그러니까 1970년이죠. 25년 이후 1970년 어간에 이제 동서 대탕트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도 그런 국제 정세 하에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김구 선생 이후에 1989년이죠. 문익환 목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몸으로 분단의 벽을 뚫어보겠다는 그런 몸부림이었는데요. 돌아온 뒤에 문 목사께서는 징역 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 땅인데 이제 갔다 오게 되면 법률로 반국가단체를 방문한 것이 돼서 영화의 몸이 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선배죠. 당시 외국어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학생이 1989년에 평양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여했다 돌아와서 역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조망을 뚫고 분단의 벽을 허문다는 일이 형극의 고통을 수반한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디어 이제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에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평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6.15 남북 분단사에서 6.15라는 건 하나의 시대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6.15 이전사와 6.15 이후사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6.25 이후에 분단 이후에 2000년 6.15까지 남한 국민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북한 땅을 밟아본 사람이 모두 해서 2,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세월 동안에 2,500명.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뭐 등등 기회에 1년에 50명 수준의 왕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뚫리기 시작한 게 6.15 정상회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이런 남북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끊어졌던 철길이 서쪽으로는 임진강을 넘어서서 경의선, 서울경, 그다음 신의주의에서 경의선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금강산 밑에 제진이라는 데서 또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되고 저 두만강까지 연결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2018년에는 또 남북 철도를 시범 운행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자, 남과 북의 그 분단선을 허물려는 노력은 아까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저 노란 선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학생도 계실 텐데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를 뭐라고 그러죠? DMZ, Demilitarized Zone이고 저 노란 선이 MDL이죠. Military Demarcation Line.
예? 군사 분계선. 그걸 이제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포북을 향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노력이 2007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직도 우리는 지체 상태에 있죠. 또 장면. 2년 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저 등 뒤가 지금 북쪽 땅이죠. 넘어갔다가 넘어온 거죠. 북녘 땅을 밟고 그리고 한 10cm 높이의 저 경계석 턱을 넘어서 또 그런가 하면 작년이죠. 2019년 5월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 손을 또 넘어서 북한 땅을 밟고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정상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북녘 땅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나를 앞당기는 것. 자전거 타고도 가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철도로도 가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가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자유왕래의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인 가장 화급한 또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한 또 선구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이 22년 전이죠. 98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직후에 소 1,001마리를 싣고 북녘 땅을 밟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이벤트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군사 분계선 사람이 이렇게 그 소 1,000마리와 함께 넘어간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밀사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그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북강원도 통천 사람인데 17살 때 아버지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소 한 마리를 옛날에는 농촌에서 그 소가 제일 큰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 집안 큰 이제 대사에 쓰려고 장에 가서 소를 팔아서 그 돈을 그때 돈 170원, 지금 돈은 700~800만 원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벽장 속에 이제 고이 모셔놨는데 이 돈을 밤중에 큰아들이 올라가서 이걸 돈을 훔쳐서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평생,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했잖아요. 현대그룹을 일으킨 재벌그룹의 총수가 됐는데 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 있었죠. 그리고 98년에 이제 이분이 그때는 아마 60대셨을 것 같은데 소 1,001마리를 몰고 왔어요. 왜 1,001마리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아마도 아버지가 기르던 소 값이었을 것이고 한 마리. 1,000마리는 그 이자로 가져왔어요.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영전에. 그때 이 소 1,001마리를 몰고 북을 넘어갔을 때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북쪽 지도자였어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정주영 회장과 정주영 회장에게 찾아와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의주를 추진했어요. 근데 신의주는 중국이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동북삼성이 98년, 99년, 90년대 말만 해도 아직 굉장히 미개발 상태였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이 국경선에 와서 동북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의 반대로 그게 무산됐고, 그리고 이제 해주를 추진했는데 해주는 북한의 해군사령부가 있던 데여서 북한이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낙점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하기를 개성으로 가시오 이렇게 해서 개성에 공단을 짓기로, 그러니까 북쪽 땅의 남쪽에 자본과 이제 기술이 진출해서 공단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98년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합의를 한 것을 2년 뒤에 2000년 6.15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식으로 합의 문서를 만들었죠. 금강산 관광을 하자, 개성공단을 만들자. 자, 이 사진은요, 이제 제가 2004년, 그 4년 뒤에 통일부 장관이 돼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을 2000년에 합의했는데 남북이 정상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이 다 되도록 개성공단이 그냥 땅으로만 있지 공단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은 속도 조절론이었어요. 지금 북한의 2차 핵 위기, 우라늄 위기가 발생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자. 그리고 지금 이라크와 전쟁을 하고 있는 판인데 무슨 개성공단이냐, 이제 이런 반대였는데 부지하세 올리죠. 미국 뜻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번 부딪혀 보기 위해서 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이분은 콜린 파월이라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는데 개성공단 찬성론자였어요. 미 국무장관은 찬성했어요. 이분은 육군 대장, 합참의장 출신인데 1차 걸프 전쟁에 미국 총사령관이었고 걸프전의 영웅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군 출신이었지만 남북 화해 협력에 긍정적이었어요. 반면에 국방부 장관,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펜타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콜린 파월 국무장관, 근데 실세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콜린 파월 장관은 비둘기파였는데 2000년에 등장한 부시 대통령 정부가 8년간을 가는데요. 2008년까지. 그 8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은 네오콘, 우리말로 하면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이 원리주의자들, 초보수주의자들이 이 대외 정책을 주무르면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뭐로 규정했냐면 악의 축이다. 엑시스, 축, 이불, 악의 축이다. 기독교 원리주의에 따르면 이 악마, 사탄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제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법은 뭐냐? 북한 체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정권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북쪽에 공단을 짓자고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럼스펠트 국방장관인데요. 가서 1시간 동안談판을 했습니다. 제가 설득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가장 지금 돈과 물자와 사람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머리 아픈 게 뭐냐? 종심이 짧다는 거. 군대 용어인데 종심이 뭐냐면 비무장지대 DMZ 군사분거선에서 서울까지 60km예요. 그런데 DMZ에서 평양까지는 160km예요.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북한의 포사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평양은 대포로는 갈 수가 없어요. 미사일로만 닿을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불리해요. 더더구나 60km 포사거리 안에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 포사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때는 이제 미군 38,000명, 우리 65만 군대가 가장 경계하고 예민한 부분이 조기경보 기능이었어요. 조기경보. 북한군의 사전 동향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서 첫째, 인공위성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요. 계속. 그래서 사진 정보를 분석해요. 초단위로 찍어서. 그리고 초고성능 정찰기를 초고도 높은 상공에 띄워서 감청을 해요. 음성 정보. 그리고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간 정보, 사람을 집어넣어서 또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수집하는 정보들을 분석해서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느닷없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북에서 대포로 공격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이 가장 근심거리는 그거였어요. 럼스펠트 장관에게 설득한 건 그거였습니다. 개성은 DMZ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뭐냐? 여기 보지만 북한의 최정예 64사단 4사단 등 2개 사단 병력과 군단 박격포대대 장갑차 부대 하여튼 서울을 겨냥한 1000문이 넘는 그런 대포가 밀집한 그런 군사지역인데 거기에 남쪽이 공단을 건설하면 이 포병부대나 정예사단이나 전차부대나 다 저 개성 뒤에 있는 송악산 뒤로 12km 이상 후방 배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서울이 얼마나 안전해지겠는가. 그리고 이 개성에다가 50만 규모의 남쪽 공단을 설치하면 북쪽의 동향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유리하겠는가. 사전 경보 기능이 최소한 24시간 48시간 이상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당시 럼스펠드 장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온통 정신이 한반도가 아니라 이라크에 쏠려 있었어요. 1년 전에 이라크 개전을 했는데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점령할 때는 뭐 사상자가 2자일 수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이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시작되면서 미군 사망자가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뭔지 잘 관심이 안 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 전략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설명한 데 대해서 본인이 고기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담이 끝난 뒤에 참모에게 아까 미니스터 정이 얘기한 거 자료를 챙겨라.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도 조절론이 이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좋다. 방침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 8월에 럼스펠드 장관과의談판이 개성공단을 여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말씀인데, 지금 저 럼스펠드 장관이 이제 그 회담장 옆에 자기 개인 집무실인데, 장관 집무실에 그 이 둥근 탁자가 있고 거기 뭐 사진을 설명을 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깔판 밑에 넣어놨다고. 남쪽은 불야성이에요. 북쪽은 깜깜해요. 럼스펠드의 말인즉슨, 자, 한미 동맹의 우산 속에서 남쪽의 번영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데리고 가기를 맞습니다. 자, 저 휴전선 북방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남쪽의 불빛이 저 평양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개성공단은 경상남도 창원을 모델로 해서 2천만 평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1차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 2단계, 250만 평 3단계 뭐 등등 해서 모두 2천만 평 규모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현재 100만 평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노동력과 가장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은 처음에 50달러로 시작합니다. 세금 7불 50에서 57달러 50센트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85불 정도 있지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기준으로 85불이면 한 10만원 정도 되죠. 한 달 월급이 한 달. 그리고 토지가 50년 사용권에 14만 9천원 평당. 지금 저 수도권에 있는 공단은 대개 땅 한 평에 공단평이 몇백만 원 하죠. 창원공단만큼 이제 그런 50만 도시로 설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이제 2004년 이제 첫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남쪽의 중소기업, 한계선상에서부터 보는 중소기업들의 희망의 출로입니다. 10년 동안 가동했는데 거기서 125개 공장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125개 공장이 특이한 건 1000 공장이 다 흑자였어요. 흑자가 안 날 수가 없죠. 사실 인건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토지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 이 마켓만 있으면, 판로만 있으면 거의 뭐 수익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이 지금 닫힌 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지만 가장 절실하게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또 개성공단 분들이에요. 저 개성공단이 밤에도 환한데 이 전기가 어디서 간 걸까요? 문산 변전소에서 남쪽 전기 10만 킬로와트를 보내서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개성시내는 깜깜해요. 밤에 개성 시민들은 저 개성공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전기를 좀 보내줄 날이 있겠지를 기다렸죠. 그 다음에 여기 초코파이 없네.
초코파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남쪽에 이제 기술자들과 사업주들이 가서 그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이제 초코파이를 하나 주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는가 봤더니 집에 아이들 갖다 주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먹으라고 까줬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까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는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까서 주고 하나는 이제 포장채 주는데 옆에 공장에서 3개 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3개 주다, 4개 주다, 8개씩까지 이렇게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 바람에 저기 두만강가의 함흥, 원산, 청진, 청진, 나진, 또 뭐 신의주 이런데 북한 전역에 초코파이가 깔리는, 또 초코파이 말고 뭐 다른 경쟁업체, 여기 뭐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롯데인가 뭐 그거를 이제 바꿔서 어떤 회사에 줬더니 싫다고. 이 아마 뭐 제가 특정 업체 선전하는 건 아닌데 오리온 제과의 초코파이가 가장 인기가 있어서 이걸로 다시 바꿔줬다고. 자, 제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에곤 바르 박사인데요. 브란트 수상의 오른팔이었어요. 이분을 만나서 2006년도에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놀라운 상상력이다. 내가 제 얼굴도 있을 텐데 천지 물가에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마침 옆에 그 알리 가수도 대중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 알리한테 즉석 제안을 했어요. 아까 그 저 위에서 그 알리랑 잘 부르던데 이 백수산 천지가에서 한번 좀 다시 불러보시오. 내가 즉석 제안을 했더니 한번 동영상 들어볼까요? 잠깐만.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떠셨어요, 아리랑? 예.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75년 떨어져 있었어도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보여준 거죠. 저는 그 전전날 만찬 시간에 제가 사실은 남쪽의 정치인 중에 남쪽 국민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부자를 다 만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 겁니다. 얼굴 본 사람 몇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와는 제가 담판을 했고 아들과도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오늘 도착할 때 보니까 순환 비행장에서부터 한 10만 명 이렇게 환영 인파가 나와서 대단히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줘서 감동을 받았는데 꼭 서울에 오십시오. 원래 아버지가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가 2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오십시오. 서울에 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포도주 보라면서 제안을 했더니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을 받기에는 아직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북관계를 좀 더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였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또 대화를 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남쪽에서는 국회가 중요한데 정당 대표들이 세 사람 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나하고 정의당 대표하고 셋이 갔는데 여기 보수당 대표가 안 왔습니다.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근데 남쪽은 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남북 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발전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걸 좀 하도록 일꾼들한테 지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남북 국회 회담을 해서 합의할 사안들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쨌든 지금 남북 국회 회담이 추진하다가 지금 진척이 없는데 다시 아무튼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려면 국회 회담은 필요하지요. 아이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또 이시안 사람이 아니네요. 안타까운데 점심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으로 오찬을 한 뒤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9월 19일 날 아침에 아마 그것도 제가 남쪽 국민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첫 경험인데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 나왔어요. 그 고려 호텔인데 그랬더니 막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원 없이 제가 평양 시내를 활보해서 제가 지금 9월 19일 2018년 아침 6시 44분이라고 찍혀있죠. 6시 반쯤 나와서 한 2시간 이 산책을 오고 댕겼어요. 평양 시내를. 그래서 평양역을 한 바퀴 돌고 쭉 내려갔더니 대동강이 나오더라고요. 대동강. 대동강변에 보니까 이제 출퇴근 아침 7시 2분 이전에 30분쯤 걸어오니까 이제 대동강변이에요. 이게 미래과학자 거리라는 게 이제 옆에 있었고, 대동강 철교가 있었고, 근데 그 시간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자, 굉장히 많아요. 대동강변에. 한강의 낚시꾼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나가길래 수학책을 들고 있고 몇 학년이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래서 다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제 나이키 옷도 있고.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갑니까? 김대 갑니다. 김대가 김일성 종합대학. 근데 장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연구원입니다. 과학기술자 연구원. 남쪽에 우리 전북대학교에서도 희망이 뭐냐, 공무원입니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참, 어쨌든 북쪽에 지금 젊은이들의, 학생들의 꿈은 연구원이 제일 많아요. 주민들이 이게 배드민턴도 하고, 또 아침에 체조하고, 7시 28분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자유롭게 이렇게 활보하면서 사진도 찍고 한 경우가 아마 첫 사례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올리다 보니까 현대화, 주체화, 과학화,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자, 그러니까 북은 저렇게 이제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적북의 관계, 50년 전에 전쟁을 했는데, 70년 전에, 1950년 전쟁을 했는데, 아직도 남과 북을 화해를 했지만, 북한의 적북은 미국이고, 미국의 적북은 북한이에요. 자,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 평양을 거쳐서 중국으로, 몽고로, 모스크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날을 이제 당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런 의미에서 통일 아카데미에 오신 40명 학생들은
정말 문익환 목사님은 몸으로 부딪혀서 북에 갔다 와서 징역 7년 처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이 자유왕래의 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살벌한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시 좋은 정치, 좋은 정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런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히겠다는 의지를 가진 그런 정부가 꼭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거쳐서 유럽으로 저 런던 파리로 가는 경로는 4경로가 있어요. 두만강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가는 TSR, 트랜스 시베리아 TSR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만주로 가는 트랜스 만주리아, 저 할빈을 거쳐서 가는, 그 다음에 저 몽골 울란바토를 거쳐서 가는 TMGR, 트랜스 몽골리안 레인로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륙을 관통해서 가는 우르무치 거쳐서 가는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가 있고, 이 4경로가 있는데 이걸 빨리 여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2018년에 평양에 갔을 때 만수대 창작사에 가서 사온 그림입니다. 백두산 그림인데요. 저 백두산을 우리가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날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들어온 질문 하나도 없나요? 여기 없어. 한 50분가량 여러분에게 제 말씀을 드렸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의문 나는 점이거나 여러분 질문 쓰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안문석 교수께서는 이제 트럼프다 이렇게 바이든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 요즘은 좀 자신이 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영향은 받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미국의 반대를 뚫고 열었듯이 또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꾸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정상회담이 있었듯이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 미국도 설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왜 하나도 안 올라와요? 안문석 교수님이랑 전 시간에는 질문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접속이 돼 있나요? 자, 지금 구민정님, 김원호님, 김유경님 다 들어와 있죠? 김현우님, 박경준님, 박소희님, 박신영님, 박준민, 김성우님은 지난 2번 다 출석했네. 박지영님, 박현우님, 방현민님, 방현민 질문. 그냥 말로 해줘요. 여기 지금 3분이 출석해 있는데 방현민. 현재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집권하고 있는데 네. 그 북한과 물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물물 교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건 뭐 굉장히 좋은 그 정책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이 아까 백두산 천지에까지 가서 두 정상이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시 냉탕으로 돼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합의를 안 지켰다라는 게 북쪽의 불만입니다. 합의는 뭐냐? 북의 제일 최고 관심사는 한미 군사 훈련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끝나고
미친 짓이다. 이렇게 돈 들여서 한미 군사 연습하는 거는 안 하겠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규모를 축소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쪽이 재작년 그 평양에서 이제 능라도 연설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9.19 평양 합의라는 걸 발표하는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적대행위 종식과 함께 단계적 군비 축소거든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군비를 축소하고 이런 방향과 달리 지금은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 국방부는 5년 동안 300조를 들여서 군비를 증강하는 계획을 밀고 가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뚫고 가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핵 폐기라는 게 뭐 급선무잖아요. 그러면 한미 군사 연습은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결단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큰 틀이 풀려야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물물교환이고 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큰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를 주고받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 간에 큰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이불이 틀어져. 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온라인으로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질문 하나. 예. 최준성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1학년 최준석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폐쇄 폭파 이후와 코로나19로 교류와 연락이 전무하고 이행은 물물교환 주장도 무산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대화의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이제 오늘이 9월 18일이잖아요. 내일 9.19. 9.19는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2005년, 15년 전 9.19가 굉장히 큰 합의예요. 6자 합의고. 그 다음에 2년 전 9.19. 공교롭지만 일부러 9.19를 택한 것도 있어요. 남북 정상이 9.19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평양 9.19 합의가 있고 베이징 9.19 합의가 있는 거예요. 베이징 9.19 합의는 2005년 거고 평양 9.19 합의는 2018년 건데 두 개를 실현하면 한반도는 자유왕래의 시대가 됩니다. 핵 없는 한반도 시대가 됩니다. 2018, 2년 전 9.19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무기 없고 핵무기에 위협 없는 나라를 만들어 물려줍시다. 그런데 북쪽의 지도자와 확약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자, 그렇게 합의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죠. 행동으로. 그리고 백두산에 갔잖아요. 미국 봐라, 중국 봐라.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 결정한다 하는 거를 의지를 표현했잖아요. 행동으로 가야죠. 근데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그 점이 지금이라도 분명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이 분명한데 저는 외교안보 팀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보실장도 교체하고 팀을 새로 바꿨는데요. 좀 다시 신발끈을 고쳐내야 되죠. 최근에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큰 소리로 하세요. 앞서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대통령 누가 되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대통령 선거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트럼프가 되면 어떤 점에서 북한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한반도의 지정학이 있잖아요. 지정학.
지리 정치야. 한반도의 위치가 전 세계에서 이 군사력 1, 2, 3, 4등, 경제력 1, 2, 3, 4등, 어떤 영향력 1, 2, 3, 4등인 나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자, 전 세계에 미, 중, 일, 너가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싸. 과거에는 이게 비극의 원천입니다. 자, 오늘 2020년에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대외 정책이 있고 외교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목표가 대외 정책과 외교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생존? 국가 이익이잖아요. 국가 이익.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 어느 나라나. 그런데 자, 미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네 나라의 국익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네 나라가 대외 정책이 한반도 동북아 정책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터스 쿼라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쿼. QUO. 스테이터스. 상태. 현상 유지. 이대로가 좋다는 게 이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 분단과 갈등과 계속해서 핵무기로 뭐 골치 아프고 이런 상황이 일본에게도 좋다. 일본도 군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그렇잖아요? 또 미국 이 잠재적 자신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중국을 봉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 주한미군의 존재, 또 첨단 무기의 판매 등등 그 수많은 미국의 이익이 이거를 현상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75년 동안 분단을 이어왔는데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동력을 중국이 우리의 분단 극복에 뭔 계기를 미국이? 일본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미국이 재작년에 미국의 대외 전략 보고서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NSS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요. National Security 안보, 국가안보 스트래터지 전략,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과 미래의 미국의 잠재적 위협은 적은 누구냐? 중국이다. 명시해요. 명시하면서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도 나오는 거죠.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해서 미국, 중국을 애워싸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미동맹을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제1교역 파트너가 중국이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돼요. 국가 생존들. 10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시간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편이에요. 계속 커지잖아요. 아시아의 사실은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적 존엄과 국민적 자존을 지키면서 번영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청년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하시죠. 그 통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고 북한을 좀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될지 그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 통일 그러면 비용 또는 골치 아프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대만과 중국은 왼수예요, 왼수. 장개석 군대가 본토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 그들은 삼불, 접촉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협상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 개방 체제가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소삼통, 통항, 통상, 장사, 통항 왔다 갔다 하는 거 비행기로, 그다음에 통우, 우편, 소삼통이라고 해서 직접은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간접, 마카오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또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10년 전에 2008년, 12년 전에 거기에 그 새 정권이 마잉주 총통이라고 들어서면서 대삼통을 내걸었어요. 대삼통이 뭐냐? 우리 직접 장사하자, 직접 결제하고 물건 주고받고, 직접 비행기를 띄우자, 직접 전화도 걸고 편지도 쓰고. 지금 일주일에 1000편의 비행기가 대만과 중국으로 오고, 1000편의 비행기가 지금 마음 놓고 오고 가고, 심지어 전화 우편 정도가 아니라 영주권을 250만 명 이상에게 중국 본토에서 대만인들에게 줬습니다. 여기 와서 살고 싶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마음대로 살아라. 중국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렇게 죽고 죽이고 증오의 세월을 보냈는데 왜 남북은 안 됩니까? 중국과 대만이 하는데 미국 결제받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신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디 가기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 타고 원산을 갈 수 있다, 함흥을 갈 수 있다, 백두산 개마고원을 가서 트레킹을 할 수 있다, 뭐 평양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가서 물건도 사올 수 있다. 또 그 길을 통해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가서 우리의 지평이 확 넓어지잖아요. 제가 서두에 오늘 하루 집을 나서서 오늘 하루는 동쪽, 서쪽, 남쪽만 다니지 북쪽은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75년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그냥 거대한 담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취업 문제, 내 일자리 문제, 내 가족 여행의 문제,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생활로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건 내 문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생활에 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분단 바이러스가 75년째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분단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상 국가로서, 정상 문명 시민으로서 기회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그런 관점에서 나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도를 한 것이 예를 들면 개성공단 해보니까 거기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와 시장 경제를 결합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이제 뭐 국교를 수립해서 우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베트남에다가 이제 그런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만 지금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변하고 있지 않은데, 북한의 소원은 그겁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를 벗어나고 싶다. 아까 그 2005년 그 9.19 합의했었잖아요. 이제 15년 전에. 그때 북쪽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남쪽은 미국의 오래된 동맹으로서 친구고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게 북쪽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외 전략, 그 대동북아 전략은 북한을 안는 포용이 아니라 배제 또는 현상 유지. 근데 이제 그건 고정불변이 아니라 미국의 행정부에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개입 포용으로 그 클린턴 정부 때 2000년이죠. 평양 방문도 계획을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된 그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펼 수 있었던 데는 뭐가 결정적이었냐? 남한에 김대중 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걸 견인한 거예요. 그 이후에 부시 정부는 굉장히 강한 대북 압박 봉쇄 정책을 폈고 힘으로
이 북한을 폭격하려는 계획까지도 세웠던 그런 정부인데 이건 역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온몸을 설득을 해서 정책 방향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학이 나름이다. 우리 학이 달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왔다 다시 오바마 정부로 미국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됐어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클린턴 정부 같은 민주당이니까 이걸 계승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남쪽의 정부가 누구였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은 붕괴시켜야 한다라는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인 남쪽 정부의 영향을 또 받는 거죠. 지금은 누구냐?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인데 트럼프는 아주 독특한, 이건 뭐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상임이란 말이죠. 장사, 거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현상 유지가 미국에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이거 바꿔보자 하는 현상 타파론자였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년 지나면 이제 대선 국면을 하니까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합의는 다 했어요. 문구로는 말로는 다 나와 있어요. 실천이고 돌파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새로운 좀 국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윤호님이 다시 만약 북한과 군사 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동북아 안보 균형이 재형성. 동북아 안보 균형. 자, 아까 육자 회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9.19가 이제 중요하고 그 전에 또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 했는데요. 지난 100년의 한반도의 역사는 강대국들이 짓밟은 역사였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소련과 중국이 후견한 가운데 남침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휴전이 있었고 그리고 휴전 상태가 7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식민지가 됐고 분단이 됐고 전쟁이 됐고 뭐 이런 상황. 그런데 2005년 9.19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 뭘 합의를 했냐. 네 번째, 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되면은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집단 안보체제.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니시에이트,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남한, 한국이라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서독은 통일한 뒤에는 군대를 절반, 반의 반으로 줄여서 30만 군대를 유지해요. 베트남도 그전에는 100만, 200만 이랬는데 30만 군대를 줄였어요. 우리 남쪽이 지금 65만, 북쪽이 110만이에요. 합쳐서 180만 군대인데 통일후에 한 30만 군대로 된다면 모병제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사람 머릿수로 하는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군, 기술군 이런 시대니까 아까 100년 뒤에도 한반도가 특히 중국 말하자면 패권성의 그런 중국이 성장하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번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 전략으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 같이 굉장히 요충지잖아요. 요충지. 이 요충지에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성 강국이 돼야 됩니다. 군사 위성. 우리 GPS 지금 내비게이션을 전부 미국 거 도움 받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군사 위성 등등을 많이 보유하고 해서 위성 정보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영해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지요. 저는 항공모함보다도 잠수함에서 강국이 돼야 된다. 위성 강국, 잠수함 강국, 그 다음에 미사일 강국이 돼야 된다. 미사일. 우리 과학기술에서 뭐 얼마든지 기술적인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감히 아무리 강한 열강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 박신영님, 안녕하세요. 중어 중문과 재학 중인 박신영입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하고요. 질문할 내용은 바이든이 미 대선 승리 시 한미워킹그룹 폐지 논의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고 또 우리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2015년 전 일이지만요. 평양에 갔다 왔잖아요. 북한 지도자와 5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맨 먼저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개략적인 걸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안보보좌관, 백악관에 가서 설명해주고 국무장관한테 설명해주고 다 했지만 그들은 100%를 다 브리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니까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접이 달라요. 대접이 달라요. 남북이 통하면 미국은 제3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남북이 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북한과 직접 거래합니다. 직접 통합니다. 우리는 소외되는 거예요.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또 북미 협상의 역사 속에서 숱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소통이 뭐보다 기묘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바이든 의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그것도 꽤 오래됐네요. 2003년인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갔어요. 그때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 거기에 왔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1시간 50분을 본인이 얘기하고 저는 한 10분 정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워낙 달변이고 다변인인데 어쨌든 외교 정책에 있어서 당시 대통령은 부시, 야당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있었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이분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클린턴 정부의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지만 부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줘서 제가 돌아와서 아주 긴급하게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를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유엔 가입국가 199나라를 상대합니다. 미국의 제1 관심사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견인해야 되죠. 그리고 바이든으로 하여금 오바마의 정책 라인으로 돌아가느냐, 오바마는 민주당, 클린턴으로 돌아가느냐. 클린턴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평양도 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오바마는 어떤 노선이었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에 따라서 그냥 전략적 인내라고 포장된 정책,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근데 그건 내용은 뭐냐면 무시 정책, 방치 정책. 그래서 오바마 8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아주 비약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버려요. 가장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컸던 정부가 오바마입니다. 부시 정부는 힘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했었고 클린턴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방면에 오바마는 아예 제껴놓은 거죠. 제껴놓은 동안에 북은 핵능력 강화를 향해서 질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핵 문제를 키운 당사자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저는 결정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바이든이 됐을 때 바이든을 오바마 정책이 아니라 근데 지금 어디에서 연설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보면 자기는 오바마의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비공식 라인 등등을 통해서 바이든 참모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바마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 클린턴을 계승해야 돼. 클린턴 정책으로 가서 당신은 4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대외 정책 상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밝아요.